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저는 영등포에 있는 세길병원에서 척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 드릴 주제는 허리에 나사못 받기 전 이 수술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감압술을 받았는데 결국 몇 년 뒤에 다시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실 때도 감압술 하면은 몇 년 뒤에 결국 나사못을 다시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받으시면서 유압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뭐 "왜 감압했는데 다시 불안정해질까요? 왜 뼈를 깎아야만 신경이 풀릴까요? 나사못이 정말 필요한 얘기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외과의 100 년에 걸친 고정관념입니다. "신경을 풀려면 뼈를 깎아야 한다." 1900년대 초반에 후궁 절제술이 정립이 됐고 1950년대에 광범위 뼈 절제술, 그리고 1980년대에 현미경 감압술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00년 초반에 내시경이 도입은 됐지만 그래도 뼈 절제라는 전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의심받지 않는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를 깎지 않으면 신경을 풀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뼈를 깎아야 감압술이란 말 속에 뼈를 깎는 치료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았으니 원래 협착증이 있었고요. 신경 압박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니까 원래 통증이 있는 건데 감압술을 했습니다. 근데 감압을 하고 나면은 뼈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절제하게 되니까 유압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협착증에서 유압이 필요한 이유는 협착증이니까 유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협착증에서는 감압을 해야 되고 감압을 해야 되니까 유압이 필요한, 이런 형태로 협착증에서 유압이 필요한 겁니다. 협착증에서는 바로 유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압을 하기 때문에 유압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압 과정에서 후궁 관절을 절제하면 척추가 불안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감압을 했으면 당연히 유압까지, 이런 관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 관성으로 굳어져 왔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재님 반갑습니다. 예, 박하수님도 반갑고요. 예. 그래서 그럼 유압술이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 30% 환자에서는 5에서 10년 내에 인접 분절에 다시 문제가 되고,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몸에 전신마취와 수혈 뭐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복 기간이 2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운동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무슨 의미냐? 왜 골절제 없는 감압은 가능하다면 유압 자체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압 자체는 감압을 하는 과정에서 뼈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였지, 유압 자체가 원래 치료한 필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를 건드리지 않는 감압을 한다면 유압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셨네요. 아코아볼로 님이 "저는 8년 전에 척추 전문병원에 실려가
협착증으로 4~5번을 핀을 박았는데 아직 통증은 없네요. 나이 들면 고생하겠죠. 현재는 47살입니다. 일단 유압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고생할 거라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제가 재활에도 잠깐 설명하는 섹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유압이 나쁜 수술이란 건 전혀 아닙니다. 유압이 나쁜 수술이란 건 아니고 유압 어떤 경우가 더 필요한지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의 주범은 협착증에서의 압박의 주범은 원래 뼈가 아니라 두꺼워진 인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퇴행이 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 두꺼워지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인대를 제거하면 허리가 약해지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안정화 기능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이미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황색 인대라는 거는 관절을 잡아주는 기능 자체는 거의 없어지신 거고요. 디스크 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척추 자체의 운동성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황색 인대를 제거한다고 해서 구조적 안정성은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착을 넓혀서 인대를 제거해서 넓은 정상신경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황색 인대 제거술이랑 이 감압술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는데요. 황색 인대 제거술은 보통은 구조적으로 황색 인대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황색 인대 제거술은 많은 경우에서 부분적인 감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 인대 원래 감압술은 교과서적으로는 모든 황색 인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걸 컴플리트 완전한 감압이라고 하고, 완전한 감압이 척추 수술의 목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황색 인대 제거술은 완전한 감압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적인 불완전한 감압도 황색 인대 제거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감압을 포함한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감압술이란 말을 쓸 때는 완전한 감압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황색 인대 제거술이라고 설명하는 치료에서는 완전한 감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불완전 감압은 척추외과 교과서적으로서 가장 좋은 치료로 불리지는 않기 때문에 감압술이라는 표현을 완전한 감압을 지향하는 치료가 여러분들의 허리 관리에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고요. 황색 인대 제거술은 불완전한 감압도 좋은 치료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황색 인대 제거술보다는 감압술을 설명하시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보다 더 좋은 치료를 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뼈는 NOLD, 뼈를 제가 개발한 치료입니다. Non-Osteotomy Lumbar Decompression, 비골절제 요추 감압술이라고 부릅니다. 뼈와 관절을 전혀 깎지 않는 치료고요. 이 비골절제 척추 감압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후궁절제 양측 감압술, 이게 척추관 중심감 협착에 대한 감압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간공 협착에 대해서는 비관절 절제, 추간공 감압술, 이 두 가지 술기는 2024년과 2025년 SCI급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제가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 주장이 아니라 동료 심사를 통해서, 국세하수지 동료 심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학계가 이 수술 술기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2024년 중심성 협착에 대한 골 절제 없는 감압술, 2024년 추간공에 대해서 골 절제 없는 감압술을 추간공 협착에 대한
볼 절제 없는 감압술을 완성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NOLD라고 명명했고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유압술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연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5년간 추적한 노르웨이에서 다기관 연구에서는 감압술 단독으로 호전된 경우랑 감압술이랑 유압술이랑 같이 해서 호전된 경우가 거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술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재수술률이 16%고 유압술과 감압술을 같이 했을 때 재수술률이 18%란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 나사를 더해도 호전도 재수술도 유의하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에서 틀어진 뼈나 엑스레이에서 좁아진 거 보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엑스레이여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수술 협착이 없으시고 잘 걸으시는 분들도 디스크 사이 간격은 다 좁아져 있고 뼈는 다 어긋나 있습니다. 그게 어긋나 있고 조금 좁아져 있다고 해서 유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77,000명의 환자 데이터가 말합니다. 메타 분석 77,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다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미 유압술은 인상적 이득을 더하지 않는다. 보통 여러 명의 77,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모아서 검증해 본 결과도 유압술을 감압만으로 충분하지 유압을 더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를 더 호전시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여드린 이 경우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여서 임상 논문, 수술 논문으로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연구자라면 반박할 수 없는, 의사라면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감압술 단독보다 유압술을 감압술만 해서는 안 낫는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감압술 단독과 5년간 추적한 무작위 다기관 연구에서 감압술 단독과 감압술 더하기 유압술이 비슷한 결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 7만 명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 여러 연구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유압술이 임상적 환자분들의 결과에 있어서 이익을 더 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학적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에서 유압술은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유압술과 감압술이 동일한 결과를 낸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압술이 더 좋다가 아니라 유압술과 감압술은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게 현재까지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제가 실제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세 환자분이시고 2021년 수술 전입니다. 여기 네 마디가 여기 척추관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는데요. 수술하고 1일째 찍은 MRI를 보면은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수술하고 3년 지났습니다. 나사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척추관은 신경은 안 눌리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 어머니셨습니다.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치료고 3년 후에도 나사못 없이 안정적이고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도 제 병원에 찾아온 환자분들에게도 일관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제가 오랜 기간 치료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58세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전 하나, 둘, 셋, 넷, 네 마디의 협착이 있으셨고 수술 후 1일째 MRI입니다.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고요. 수술 후 1년 후 MRI입니다. 여전히 공간은 아주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증상도 없으시고요. 이분은 중심성 감압과 추간공 감압을 같이 해서 완전한 NOLD 형태로 볼 절제 없는 감압으로 협착증 환자를 치료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붙여서 안 아픈데 좁아져 있다고 아플 이유가 없겠죠. 더 더 붙여서 안 아픈데 좁아져 있는 거는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변해 있는 거는 신경이 눌리는 걸 의심할 증거로 쓰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근에 뼈가 부서지고 있는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걸 제외하고는 뼈의 변형은 통증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95%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지켰다면은 감각으로 지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코 인지 치료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제가 최근에 백년허리라는 책에서, 백년 쓰는 완벽하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뼈를 지켰다면 감각을 살려서 허리를 관리하는 것들이 허리를 오래 쓰게 하는 길이지, 그러니까 보통 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적 안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척추뼈의 나사못을 박는다고 해서 동적 안정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동적 안정성은 우리가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속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 과정은 손해를 훈련해서 뇌의 무의식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속근육이 자동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을 다시 끌어올림으로써 환자분들께서 저절로 내 몸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저절로 내 몸의 감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았고 지금 SCI급 논문에 투고 중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은, 정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적 안정성이 중요한 거고, 동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도하지 않는 수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복행근의 자발적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세의 변화에 따른 복행근의 자동적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되고요. 이 힘은 표면 근육과 사이코모터 릴렉세이션, 정신적, 육체적 이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겠다는 생각만으로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근육이 자동 활성화가 되면서 자세 변화에 따른 몸의 움직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느낌을 떠올리면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통합하게 됩니다. 좀 뇌과학적 내용에서 어려운데 실제 실시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기 전에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낮 시간 동안은 그 느낌을 살리면서 일상생활하는 걸로 3개월 정도 하면은 거의 누구나 충분히 바른 자세, 허리가 안 아파지는 몸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어떤 분들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기관 무작위 연구에서 유압술과 감압술이 동일한 결과가 있고, 77,000명을 본 대규모 연구에서 유압술과 감압술은 동일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압술로 치료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모두 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의 치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압술과 감압술 중 어떤 것도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간공 협착증에서도 모든 경우에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의 협착증 환자분들, 유압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환자실을 예약하고 유압술을 하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압을 권유받으신 협착증의 모든 환자분들은
골절제 없는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급성 골절, 심한 분절 불안정성, 종양 등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골절제 없는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고, 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유압술과 최소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기관 연구와 메타 연구는 골절제를 하면서 감압을 했는데도 그 정도 결과를 보였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침습 치료에 대해서 저는 최소 침습 치료의 정의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를 적게 째는 게 최소 침습인 거는 무릎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에서는 피부를 적게 째면 안에도 적게 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개가 작으면 최소 침습이란 관점은 저는 매우 그러니까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술기가 발전되면서 내시경 술기가 발전되면서 피부는 조금 째면서 안에 들어가서 뼈를 상당히 많이 절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피부만 적게 쪘지 안에서 수술해 놓은 걸 보면은 열어서 수술하시는 것보다 뼈를 훨씬 더 많이 깎고 수술하는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경우 저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를 적게 짠 게 최소 침습인 기존의 정의대로라면은 피부를 적게 쪘으니까 이건 최소 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육은 좀 손상이 되도록 돌아오는데 뼈는 한번 삭제되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피부만 적게 절개하고 뼈를 왕창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최소 침습의 원래 정의랑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뼈를 적게 깎는 것이, 뼈를 덜 깎는 것이, 나아가 뼈를 안 깎는 것이 진짜 최소 침습이지, 피부를 적게 절개하는 거를 최소 침습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는 저는 바뀌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테크닉은 다 제가 공식적인 학회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매우 가파른 학습 곡선을 요구하는 기법입니다. 정확히 제가 학회 공개한 지에, 학술제 공개한 지 2년이 거의 됐으니까 수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가파른 학습 속도를,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는 게. 양손으로 젓가락질하는 술기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집도위의 숙련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골절제하지 않고 양쪽을 감압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가 기술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뼈를 적게 깎는 게 최고 침습이, 구멍을 하나 뚫는 거, 구멍을 2개 뚫는 것보다 골절제를 적게 하느냐가 최소 침습의 정의에 저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제가 학술제에서 논문 피어 리뷰, 동료 리뷰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학회에 풍토를 바꿔 나가는데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수술을 결정해 드리지는 않지만, 유압술과 감압술 중에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유압술과 감압술은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이 상황에서 그 감압술을 한 번 더 진보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유압의 필요성을 부르지 않는 치료라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님이 말씀 주셨네요. 8년 전 척추 전문 병원에서 4, 5번 핀을 박았는데 아직까지는 통증이 없네요. 나이 들면은
고생하겠죠. 현재는 47 살입니다. 선생님은 꼭 재활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허리에서 통증은 문제가 누적돼서 생기는 거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근육과 뼈와 뇌의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어서 안 아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뼈가 좀 나빠져도 신경이 조절을 잘하고, 뼈가 좀 그러니까 근육이 좀 약해져도 뭐 뼈가 잘 받쳐줘, 이런 식으로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밸런스가 완전히 깨질 때 뼈의 능동 파트, 수동 파트, 뼈 근골격계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아쿠아블루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재활에서 제가 코어 인지 치료 제 책에 소개된 기법들을 꼭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있고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요약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랫배 속에 들어가는 힘, 속근육에 떨어지는 힘을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팔을 흔들면은,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걷는 속도로, 그러니까 좀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은 걷는 속도로 달리는 훈련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아랫배에 힘이 떨어진 게 살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잘 안 느껴지시면은, 이렇게 팔을 흔들어 보면은 아랫배 속에 힘이 저절로 누가 반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코어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블루님께서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팔을 좀 흔들어 보시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시고요.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슬로우 러닝을 좀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어의 반응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속근육은 체위 변경에 반응해서 저절로 자동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 수축 능력이 떨어져서 원래 협착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사못을 박아놓게 되면은, 이 자동 수축 능력을 따로 길러주지 않게 되면은, 나사못을 박는다고 자동 수축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윗마디에 떨어진 자동 수축 능력 때문에 유합판과 아래 윗마디에 계속적으로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 흔들면서 뱃속 깊숙한 곳을 느껴보고, 이 느낀 느낌을 가지고 슬로우 러닝을 뭐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뭐 15분, 20분 정도 하시면서 아랫배와 허벅지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슬로우 러닝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거는 환자분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전 높은 가능성으로 협착증이 없으셨던 분들은 협착증이 안 생기실 가능성이 크고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 유압하신 분들도 인접 분절의 퇴행이 안 생기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애플파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허리를 쓰기를 불편해지는 건 아니죠? 관절에 계속 이물질이 느껴지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속적인 문제입니다. 허리에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허리의 미세 불안정성인데, 이 미세 불안정성은 이 코어가, 속근육이 스마트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부분인데, 이 스마트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이 코어를 이 문제를 허리에 나사못을 박아서 해결을 해버린 거라고요. 감압만 하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코어가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어가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감압을 하고, 이 코어를 스마트하게 하는 코어를 다시
인지에서 코어가 다시 스마트하게 자기 허리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코어 인지 훈련의 개념도 없고 골절지 없는 감압도 안 되다 보니까 나사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럼 이 나사못을 박으면은 원래 있던 문제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속근육에 힘이 없고 속근육이 자세 체위 변경에 따라서 속근육이 스마트하게 내 몸을 받아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한마디를 유압했을 때 아래 윗마디에 힘이 더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코어 컨트롤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이 이미 떨어져 있는 코어 컨트롤을 그대로 두고 나사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래 윗마디에 문제가 계속 전이가 되는 겁니다. 유압을 했더라도 이 코어 컨트롤을 잘해 주시면은 윗마디가 아래 윗마디가 더 망가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코어에 대한 인지 훈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윗 질문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속근육을 잘 느끼는 코어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통해서 허리가 다시 안 아프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평생 이물질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거는 환자분들의 선입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못을 박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예. 김갱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받은 지 몇 달 됐는데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는데도 오래 서거나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힘들거든요.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앉아야 할 정도로라 집안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술을 받으면 나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아마 감압술을 받으셨는지 유압술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린 걸 해소해 준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안 눌리게 하면 환자분들은 신경이 내가 안 눌렸을 때 그러니까 신경을 안 눌리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 브레인은 신경이 눌렸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암실에 있다 밖에 나가면 눈앞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럼 암실에 있다 밖에 나가면 시간이 지나야 눈앞이 보이겠죠. 이거는 눈이 망가진 걸까요? 뇌가 망가진 걸까요? 뇌가 망가진 뇌의 특성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있는 형태대로 뇌가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으세요. 최대한 참으시면은 뇌의 가소성으로 문제가 없어져도 계속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옛날에 흔한 말로 계속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참으란 말은 뇌의 가소성 견지에서 보면 정말 의사가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아프게 되면은 뇌에서 자극이 없어져도 그 통증을 계속 느끼는 성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적응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재활에 대해서는 전 기존의 재활하는 거와 허리 재활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재활은 모터 컨트롤 엑서사이즈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안 아파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걷다 보면 안 아파진다. 달리다 보면 안 아파진다. 필라테스를 하다 보면 안 아파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옛날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에 좀 가깝고요. 최근에는 2023년 란셋에 나온 것 같이 CFT, 인지기능 치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이 인지기능 치료를 그냥 편한 말로 할 때는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단순히 편하게 걱정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걱정하면 몸이 긴장을 해서 몸에 대한 컨트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뇌가 학습이 가능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그냥 따뜻한 위로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야
걱정을 하지 않아야 뇌가 학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재활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감압을 하고 나면은 협착증 환자분들을 제가 보면은 어떻게든 1 년이 지나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원래 수술하고 나면 바로 나면 허리는 쫙 펴지거든요. 그런데 숙이고 걸으면 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뇌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뇌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거에 적응을 못한 상태라 해서 자꾸 걷는 연습을 하면은 여기저기가 자꾸 아파져요. 그래서 뇌가 서 있는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뇌에 기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뇌에 기를 들이는 건 운동이 아니거든요. 감각 정보를 집어넣어서 뇌를 다시 학습시키고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거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려 한 선생님한테 김경희 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 제 책을 보셔도 좋고요. 똑바로 서서 긴장을 풀고 똑바로 서는 게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팔을 앞으로 내밀고 내가 똑바로 서지는 게 뭔가 불안정하면 걷는 운동을 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잘 서지지도 않는데 걷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안 늡니다, 재활이.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걷고 싶은 건 알지만 내 뇌는 서 있는 상태에도 적응을 못한 상태인데 자꾸 걷는 자극을 주면은 걷는 게 안 되시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뇌가 프로그램 되는데 원래 있었던 저는 재활을 손에 원래 있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원래 있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는 데는 2-3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는 보통 6 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많은데 손에 잠재돼 있던 내가 젊었을 때 편안하게 걸었던 내 몸의 느낌은 나의 뇌에 깊숙한 곳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을 수술하시게 되시면은 오랫동안 그 기억과 동떨어진 꾸부정한 몸으로 걷던 기억으로 내 뇌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김경희 님께서 걸으려고 하면은 꾸부정하던 시절에 걷던 기억으로 자꾸 걷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실은 협착증 수술이라는 거는 해 놓고 나서 허리가 신경이 안 눌리게 되면은 똑바로 펴진 상태에 맞춰서 내 속에 있는 기억을 다시 깨워서 몸의 밸런스를 잘 익힌 다음에 활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책을 쓴 거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5 년 동안 10 년 동안 신경이 눌려서 허리를 꾸부정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안 눌려서 허리가 쫙 펴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선 균형을 잘 못 잡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상태를 위한 특별한 트레이닝을 일정 기간 해 주고 나야 걸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걷는 연습을 해 버리면은 꾸부정하게 걷는 연습이 돼 버리는 거라고요. 걷는 연습 위주의 재활이 뭐가 잘못되신 건지 쪼끔 뭐가 좀 약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정희수 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잘 때의 자세는 바로 눕기와 옆으로 돌아 눕기 중 허리 건강에 어느 자세가 더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편하긴 한데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갈 듯하여서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희수 님은 편한 자세로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옆으로 누운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눕는다는 게 허리를 강제로 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강제로 펴지면서 이게 좋은 자세라고 해서 허리를 억지로 강제로 펴서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는 수면에도 해롭고 허리에도 해로운 거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억지로 똑바로 누워 주무시려고 안 하시는 걸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정희수 님이 옆으로 누워 주무시기가 편하시다면은 그냥 옆으로 누워 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보라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허리 수술 후 신경 붓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여 걷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증상은 오른쪽 종아리에서 발끝 저림, 감각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좋아진다는데 당장 너무 불편해요. 수술 받고 의사들이 하는 설명 중에서 조금 더 저는 이건 좋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좀 더 듣기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신 거,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신 건데 이건 뭐냐면은요. 중추 감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 가소성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미리를 부었는지 측정한 연구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신경이 부어 있는 정도에 대한 연구를 연구는, 그러니까 신경은 그렇게 부을 수 있는지 부어 있는지 안 부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없는데 그런 표현을 쓰신 거고요. 환자분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시는 거냐면은요. 보통은 뇌 가소성, 그러니까 신경 자체에 미세한 변화가 있고요. 더 큰 거는 중추 감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통증에서 통증 회로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뇌에 통증 회로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통증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있다고 느낀다고요. 이게 왜 당연히 이럴 수 있냐면요. 대부분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은 신경이 아주 오랫동안 눌려 있는 동안 통증 없이 지냈었다고요. 신경이 눌려 있지만 통증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신경이 안 눌려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건 매우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뇌 가소성의 문제고 중추 감작,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문제이신데 이거를 제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맞는데 시간이 좋아질 때 걱정을 하면 이게 고착화가 됩니다. 보통은 이게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고 예민해지지 않기 위한 탈감작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명상, 체성 감각에 집중하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요. 걱정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시린 느낌이 난다. 수술이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불안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린 느낌이 난다. 내가 잘 못 걷는 게 이것 때문에 잘 못 걷는 거라서 걱정이 된다.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회로로 넘어갑니다. 단순 불편감이 걱정으로 증폭되고 이성적 사고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통증의 고착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수술 정말 잘 되고 정말 잘 걸으시는 분인데 이게 걱정이 고착화가 되셔 가지고 1년 반 지나서 제 외래 와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다리에 시린 느낌이 난다고. 펑펑 우세요. 잘 걷고 운동도 잘 하시는데. 이거 자체를 걱정 안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신경이 눌렸던 거에 대한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걱정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탈예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복식 호흡이 되게 훌륭한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단순히 배를 볼록볼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식 호흡은 호흡이라는 체성 감각에 집중해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환자분께서 복식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이 체성 감각에 집중해서 이 복식 호흡을 하는 동안이라도 내가 통증을 적게 느낀다는 걸 깨닫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자기 통증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걸 자꾸 구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복식 호흡만 해도 이 불편감을 적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되시면은 환자분 뇌에 나와 있는 중추 감작을 스스로 치료하시는 거고 항우울제, 신경성 통증 완화제 이런 거
안 먹어도 깨끗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탈감작화 훈련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제가 다른 책은 잘 제 책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탈감작화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활동으로 이 불편감이 뇌에 있는 거다. 실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면 복식 호흡한다고 덜 아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한다고 만약에 덜 아파진다면은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불편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 님이 질문 주셨네요. 어머니께서 82 세인데 4년 전 허리 디스크로 3마디 받으셨는데 별 효과도 못 보시고 MRI 찍고 진료 받았는데 신경 감압술을 하자고 하네요. 문제는 어떤 병원은 1마디, 어떤 병원은 2마디. 혹시 2마디 수술을 하시면 1마디 쓰는 것보다 무리가 많이 생길까요? 연세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일단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술의 범위보다 의사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에 내시경으로 1마디 감압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제가 빨리 하면 10분 안에도 안 나고요. 평균 20분 정도에 끝냅니다. 그럼 똑같은 수술인데 3시간 하는 몸의 무리랑 20분 하는 몸의 무리랑 같을까요? 마디수로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무리가 갈지는. 의사의 숙련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1마디 2마디를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뼈를 많이 치고 하시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수술 중에 무리를 82 세시니까 수술 중에 무리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게요. 뼈를 많이 치고 적게 치는 거는 롱저비티, 오래 쓸 수 있는 이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82 세시면은 오래 쓰는 건 2번째 문제라고 제가 보고, 2번째 문제는 뼈를 적게 치는지 많이 치는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수술 중에 무리만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수술 중에 무리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1마디 하는데 수술 시간만 얼마 걸리시냐고. 2마디 2번째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맞냐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보통은 2마디 수술을 저는 30분 안에 끝낼 때가 많거든요. 1마디 수술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30분 안에 못 끝내는 의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수술 시간으로 무리가 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수술 중의 데미지는 수술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요소는, 그러니까 수술을 1마디 하는데 2시간 하시는 분은 2마디를 못 해요. 2마디를 해야 되는데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서 1마디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내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라면은 2분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수술 시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를 물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하고, 수술 뼈는 얘기까지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제가 좀 특이한 거예요. 수술 시간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마디 2마디 수술 시간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4월 님이 질문 주셨네요. 80 요모가 협착증이 심하신데요. 당뇨에 혈압도 있으세요. 나사 박는 큰 수술은 전신만치 때문에 위험할 것 같은데 노인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골절제 없는 감압술입니다. 보통은 골절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내시경 위주의 감압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협착이 심하시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골절제 없이 협착에 있는 모든 마디를 다 감압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내시경을 하는 병원을 가도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유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은 유압을 하시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어서
감압술로든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 협착이 너무 심하면은 내시경을 한다고 그러고 감압술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면은 어머니는 너무 심해서 유압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몇 군데 감압술을 내시경 위주로 내시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몇 군데 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압술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그것도 의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마디 협착 있는 데를 다 해 주는 선생님도 있고요. 협착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두 마디만 하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내시경으로 감압하는 병원, 그리고 하반신 마취로 대부분,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나쁘신 분들은 하반신 마취 자체가 부담이 돼서 전신 마취라고, 저는 여러 가지가 안 좋으시면 아예 국소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 국소 마취로 하고 재우는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국소 마취로 하고 살짝 수면제만 살짝 드리고 수술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예 뼈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몸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은 분들한테만 해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하반신 마취하고 치료를 하긴 하는데, 사월님은 꼭 유압술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하반신 마취에 내시경으로 최대한 감압을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서울 시내에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예. 나만의 비밀 정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3-4 번이 흘러나왔는데 지난달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오른쪽 다리가 아팠는데 시술 후 3주가 넘도록 지금도 다리가 계속 아파요. 정상적인 현상인지, 디스크로 유발된 통증들은 얼마나 시간 지나서 괜찮아지는지, 그리고 신경 주사를 권하신데 맞아도 될까요? 아까 드렸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중추 감작, 신경이 눌렸을 때도 안 아팠기 때문에 안 눌렸을 때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눌렸을 때 아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아까 질문 드렸던 건 똑같은 요령입니다. 탈감작화 훈련. 탈감작 훈련은 여러 가지고 제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 복식 호흡에 체성 감각을 더해서 호흡하는 동안 그 통증이 줄어든다는 걸 느끼시는 게 좋고요. 몸에 비욘디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체성 감각을 기르면서 몸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싹 다 비욘디에서 제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그 동작을 하면서 내가 통증을 적게 느낀다는 걸 인지해서 탈감작화 훈련을 하시는 게 환자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허락하시면은 제가 허락하신 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님이 신경 주사는 권하시는데 저는 맞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맞고 나서 좀 덜해지면 좀 있으면 또 불편해지시거든요. 얼마 못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환자분이 원하시면 맞으셔도 돼요. 근데 환자분이 탈감작화 훈련, 복식 호흡 괜찮다고 생각하고 균형 잡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시면 그때 신경 주사를 맞는 걸 추천드리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맞아봤자 뇌에 회로가 계속 살아있고 내가 불안해하면 그게 안 잊혀집니다. 6개월, 1년 가도 안 잊혀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거는 저는 선생님께서 먼저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밀 정원님께서는. 해바라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개월 전에 디스크 4-5번 내장증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 강도는 1에서 3 정도, 다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 중이시고 하루 20분에서 30분 3번 정도 나눠서 걷는 상태이고, 허리는 4개월 정도 수직에 앉고 생활했더니 허리 뒤가 매우 뻣뻣해요. 통증이 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굽혀봐도 될까요? 이건 매우 잘못된 재활의 예입니다. 환자분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정적인 자세예요. 동적인 안정성은 부드러운 자세에 있는 거지, 껍데기 근육에 힘을 줘서 동적인 안정성이 있는 자세가 나오지 않으세요. 그걸 억지로 안 굽히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인스트럭션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스포츠 트레이닝 할 때 스포츠 트레이너들 트레이닝할 때 운동을 할 때 뻣뻣하게 운동하라고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있던가요? 뻣뻣하게 움직이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 다 다쳐요. 모든 스포츠를 할 때. 걸을 때 뻣뻣하게 움직이게 가르치는 트레이닝은 다 틀린 트레이닝입니다. 걷는 운동, 달리기 운동, 모든 운동은 다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뻣뻣하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은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숙이지 말라는 인스트럭션은 몸에 대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숙이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숙이죠의 인스트럭션이랑 숙이지 말라의 인스트럭션은 뇌과학적으로 매우 다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른 자세는 망보는 자세랑 달리기 전의 자세는 매우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달리기 전에 팔을 들고 서 있는 자세가 체중 이동을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맞고요. 어깨를 뒤로 제치는 거는 우리가 짐승으로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고 망을 볼 때 유리한 바른 자세예요. 근데 이 바른 자세의 정의를 뭐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걷기 위한 바른 자세는요. 팔을 앞으로 했을 때 어깨가 뒤로 절대로 넘어가 있으면 바른 자세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취하는 기본 자세가 몸의 앞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자세일 거 아니에요. 달리기 할 때 있는 기본 자세가 우리가 걷기 돼 있어. 인간이라는 생물의 몸에 뇌에 학습돼 있는 움직이기 위한 기본 자세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바른 자세만 유지하는 거 매우 좋지 않으시고요. 제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지, 감으로 찾아가는지 비욘디 채널에서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고 있으면 밖에서는 보기 좋은 거지 내 허리에는 과도한 힘이 떨어지고 있는 자세에서 밖에서 보기 좋은 자세랑 내 몸이 편한 자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 중에서 하루에 20분씩 3번 나눠서 걷는 건 매우 좋으신 건데 걸으실 때 산책하듯이 하시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지는 느낌 같은 거를 느끼시면서 인지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걸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답변이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 너무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허리 건강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